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진행될 한류 문화의 근원, 빛의 바람 역사 특강에 대한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강 시작은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핸드폰을 무음이나 또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변경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사 특강 전에 어아가 시청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 진행을 맡은 대한사랑 안동지부 김지현 운영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발걸음 내어주신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한류문화의 근원, 빛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강의에 앞서서 저희가 대한사랑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법인인 대한사랑은 그동안 대한민국 전국은 물론 미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나 일본 등의 전 세계에서 한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우리 민족의 바른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민족의 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광복 운동 단체입니다. 오늘 이 역사 특강을 통해서 대한사랑의 활동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 특강은 대한사랑의 안동지부에서 준비한 한류 문화의 근원, 빛의 바람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삶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한 것이니 모두 집중하여 들으시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개천 5922년, 단군기원 4358년, 대한사랑 안동지부의 역사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괴사가 있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진행된 역사 특강에서는 저희 대한사랑 안동지부장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대한사랑의 안동지부 대외협력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외협력 국장님이신 장문성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동지부에서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장문성입니다. 안동 그 지부장님께서 오늘 뭐 다른 그 중요한 일정이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불리는 안동에서 정부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에 작년에 그 탈춤 축제가 끝나고 10월 달에 한번 하였고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역사 특강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한민족의 시원 역사 문화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처한 어떤 기후 위기나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각종 전염병, 전쟁,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우리 자신의 어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인류 전체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법방,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시원 역사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님을 어렵게 이제 초청한 만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장문성 대외협력국장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부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부경 일시 무시리오 석상국 무진본이니라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니 일적식거 무게화삼이니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니 대삼합육 생칠팔구하고 운삼사 성환오칠이니라 일묘연 만왕 말레하야 용변 부동본이니라 본심 본태양 악명하고 인중천지일이니 일종 무종일이니라. 이 천부경은 9,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에 면면히 내려오는 인류에게 내려주시는 청강서이자 인류 최초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교의 문화 원전인 천부경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는 본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강 주제는 한류 문화의 근원, 빛의 바람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대한사랑의 박덕규 교육위원님은 현재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국의 많은 강연 활동과 방송 출연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안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이쪽으로 많이 다녔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식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녀보면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제가 앞으로 나오게 돼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역사 얘기니까요. 역사이니까 여기서 수업도 아니고요. 사실은 세미나도 아니고 실제로는 같이 제가 던지는 질문들을 같이 해석하고 제가 이제 퀴즈를 중간중간 이제 내드릴 겁니다. 그럼 보시고 그 정답이 뭘까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역사라는 건 결론은 내가 누구고 우리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잘 안 보이니까 좀 끌까요, 앞에를?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고도 하고요, 박물관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커요. 가면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저 그냥 무심코 들렸는데 여기를 한 3번을 제가 가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전 세계의 모든 미술품과 유물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는데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아시아관을 찾았습니다. 아시아관 되게 잘 돼 있죠. 한국관이 못 찾겠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삼성이 그나마 기부를 해서 제대로 갖춰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전엔 거의 정말 초라했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자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도자기 있고 그냥 선비 초상화 있고 불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는 인도의 불교, 중국의 유교, 문화의 아류다. 아류라는 거 아시죠? 네.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뺏겨서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문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우셔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아, 우리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그때로부터 이렇게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모방해서 생겨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철학사라고요. 굉장히 뭐 좋은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어보겠다 하고 서문을 읽다가 요게 나오더라고요. 원효일에. 한국의 철학의 첫 시작을 불교의 뭐 원효대사가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불교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읽고 제가 책을 안 읽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왜 한국 철학이 겨우 불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처럼 얘기를 할까? 뭐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지도 보시면은 중국이 우리 충청도까지 들어와 있죠. 충청도 바로 위에까지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교과서인데 한국의 고대사는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 문명의 아류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38선이죠. 그 휴전선 위쪽으로는 다 중국의 땅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세계 그런 교과서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으시면은 저 평양 쪽에는 중국의 환군현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남부 쪽에는 마치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임나 일본부라는 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 여행을 제가 하다가 여행 답사인데요. 이 차를 타고 막 지나가는데 그 표지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에. 거기에 백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흰 백자에 매산자. 여기 일본인데 왜 갑자기 백산이 나오지? 백산 하면은 많이 보시잖아요. 네, 태백산도 있고 소백산도 있고 그 백산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보시면은 이 일본에서 뭐라고 있냐면 하쿠산이라고 있습니다. 하쿠산. 그래갖고 하쿠산인데 백산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또 하나 본 게 뭐냐면 후쿠오카를 갔더니 여기 유명한 역이 있어요. 여기가 하카타 역이거든요. 근데 한자로 쓴 걸 보니까 박다예요. 박다. 그래서 이상하네. 박다도 많이 들어보셨죠? 박달재 아세요? 박달재? 네. 박달이 원래 밝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이상하잖아요. 처음 가본 일본에 우리말이 쓰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요. 사실은 우리 역사를 알려면 국통맥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은 이런 것이다. 한국의 역사는 이렇다. 한국인은 이렇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또 가보시면 여기는 제가 못 가봤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드린 건데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링컨 기념관이에요.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 제일 뭐랄까 으뜸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가 링컨입니다. 링컨. 근데 이 링컨을 모신 신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인디스 템플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치 신처럼 모십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정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정신은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이게 뭘 닮았습니까? 네, 신전 닮았죠, 신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뿌리는 어디예요?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네, 그리스 로마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면요. 일본도 뿌리를 사실은 밝히고 있지 않죠, 제대로. 근데 일본의 이거는 뭐냐면 일본 왕이 여기 지금 왕이잖아요, 일본 왕. 일본 왕이 직접 1년에 2번 제사를 지냅니다. 그 중에 신상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이거는 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데 이 신상제 제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읽어보실래요?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우리 한신의 한을 모셔오너라. 화렵바늘랑 손에 쥐고 우리 한신의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시노라 한 다음에 아지메 오게 아지메 오. 아지메가 뭡니까? 경상도 말이잖아요. 아줌마 오세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속어처럼 쓰는데 어머니 오세요지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그죠? 어머니 오세요. 여신 오세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줄여서 그러는데 아지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 아스카 신사에 가면은 그 아지엄이라는 그 신을 모셔요. 근데 아지가 아버지고요. 어미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줄여가지고 아지메라는 뜻은 원래는 어머니라는 뜻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신을 모시는 건데 그 여신이 어느 신입니까? 자, 너무 정답을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한신이잖아요. 한신. 한이 원래 신이란 뜻이에요. 한. 그래서 한국의 신을 모셔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랑이 모시는 조상, 이랑이 모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한국, 네, 한국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 누굽니까? 까먹었네요. 그 박사님. 유명한 그 일본통 그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 재물을 해서 밝힌 겁니다. 홍영 박사님. 네. 아니고요. 네. 한자인데 우리가 읽는 한자 그대로 읽어요. 일본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두는 아니고요. 네, 일단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코리아, 저펜, 차이나 할 때는 이게 어떤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한자로 쓰게 되면은 드러납니다. 한국은요, 한의 나라입니다. 한국 말 그대로. 그리고 일본은 뭡니까? 태양의 근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는 곳. 그다음에 중화는 중구 뭡니까? 중심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게 바로 국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국호가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우리나라 이름이 형성되기까지 어떤 역사 과정을 거쳤냐라고 하는 게 바로 국통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각의 이상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구려와 발해를 민족의 정통으로 삼았는데 이는 모두 다 국통을 높이고 국민 정신을 보양하고자 합니다. 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죠? 안동 출신이고 임천국의 99칸을 다 팔아서 만주로 망명을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촌을 만들었습니다. 촌 같이 살 수 있는 한인들이. 그랬다가 거기서 이혜영 선생과 만나서 신흥무관학교라는 걸 만들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 독립군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초대 국무령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중에 거의 탑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임천각도 많이 갔고 그 임천각 지금 이제 지키시는 분이 이향증 선생이라고 계시죠. 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증손자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편지랑 함께 한당고기도 이렇게 기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경북도 그 광복회장도 하셨고 지금 아마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국통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과 같이 교류했던 분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제 고향하고 가까워요. 고향에서 이제 10분만 차 타고 가면 이분 묘소가 있거든요. 이분도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국맥을 알아야 된다. 국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에 3.1절 기념으로 선언문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족이 처음 어디서 시작을 했다? 환국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대부분은. 대한사랑을 모르시는 분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 정부잖아요. 쉽게 망명 정부지만 임시정부에서 우리 역사의 시작을 환국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의 뜻을 이렇게 풀었어요. 환은 광명, 빛이다 이거예요. 밝게 빛나는 빛이니 광명 이세의 유전이 이에서 발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환국에서부터 왔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국에 대해서 이 두 사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국유사고요. 그래서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다음에 환단고기 삼성기에서 오환건국, 우리 환이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래서 삼성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삼성조 시대를 마치 시처럼 이게 간략하게 쓴 거예요.
그 첫 문장이 바로 오환건국입니다. 우린 누구냐? 우린 환, 밝은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환의 나라 세움이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국통맥입니다. 그래서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사국시대, 대진과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이제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분단된 역사는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죠, 사실은. 근데 우리의 국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석주 이상현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국통이 고구려로 갔다. 그 다음에 대진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백제 신라, 가야나 신라들은 뭡니까? 사실은 그 반계라는 것이죠. 반계. 그러니까 종주는 고구려, 대진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과 단을 우리가 환단곡이라고 할 때요,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명을 환이라 하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 한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환이라는 말은 환하다라는 뜻이에요. 환하다. 광명이라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환하다가 더 와닿죠. 환하다. 그다음에 단이라는 것은 한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지 실제로는 박달, 밝은 땅이란 뜻입니다. 박달. 우리가 왜 양달, 응달 할 때 달이 땅이란 뜻이에요. 산이란 뜻도 있지만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박달은 뭐냐? 밝은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에서 와서 단으로 온 겁니다. 환에서 시작을 해서 단으로 온 거예요. 밝은 하늘, 환국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온 겁니까? 밝은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밝은 땅이라는 것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온 겁니다. 환국에서 이게 출발을 해서. 자, 그래서 우리 국호나 어떤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밝은 광명의 뜻을 가졌어요. 환국의 환희는 뭡니까? 밝은, 이는 지도자거든요. 밝은 지도자. 이런 뜻이고요. 박달국의 환웅도 마찬가지로 밝은 영웅, 큰 영웅 이런 뜻입니다. 사마는 단군, 북부여는 해모수, 그다음에 동부여 해부로, 고구려를 박국이라고도 했어요. 밝은 나라. 그다음에 백제의 수도를 거발성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밝은 성.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혁거세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붉은 해라고 했죠. 그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바다 이름도 밝은 바다. 그래서 이 대진이라는 것은 이제 동방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당시의 나라 이름이나 지도자들은 다 밝다, 환하다 그런 뜻을 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단으로 갔지만 이건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원래는 해모수다, 해부르다. 라고 하면 해가 뭐겠습니까? 성이에요, 성. 제가 박덕규잖아요. 저 성은 박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온 겁니까? 박혁거세로부터 온 거죠. 박혁거세가 처음에 박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뭘 쓴 겁니까? 뜻을? 밝다라는 뜻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모수, 해부르도 성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신라에서는 이 태백산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강원도 태백인데 실제로는 어디서 지냈다고 합니까? 영주에 있는 소백산에서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태백산이라는 것은 크게 밝은 산이란 뜻입니다. 흰산, 밝은 산 이런 뜻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이걸 사실은 그냥 우리 찾다가 자, 음이로산이 뭐냐면 지금 고구려의 졸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음이로산을 갔더니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이 산이요 다 이렇게 바위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백암이에요. 백암, 백산 다 밝습니다. 그다음에 이 봉황산은 뭐냐면 그 조양에 있는 산인데 고구려의 중심지 중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다 백산입니다. 백산. 그다음에 이거는 고려의 수도죠. 개성에 있는 송악산인데 다 밝은 산이죠.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도 지금 내양국 서울이기도 하지만 다 백악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산, 흰산 공통점이 있어요. 흰산이 아니면 우리는 도읍을 정하지 않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로산 금방 보여드렸지만은 이 의무로산이라는 뜻이 뭐냐면 고칠 의자에 이렇게 어루만질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어루만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 의무로산은요, 청나라에서 자기들의 어떤 발상지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성시한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 이 태백산, 의무로산의 북진이라고 하는 그 묘가 있는데, 그 청나라의 그런 황제들의 그런 묘를 다 비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가보면. 거기에 보면은 여기 써 있죠. 태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로산을 태백이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과 우리가 굉장히 이 역사 공통분모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의무로산도 태백이라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을 세운 이성계도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단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단입니다. 새벽단.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는 환조라고 묘호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환단이잖아요. 우연일까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뜻이 있고 아마도 자신을 환웅이나 단군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조선을 본따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이 앞에 월대, 뭐 세종대왕 후에 이제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이 월대를 광화문 앞에 이제 세워놓은 지금 복원을 해놨죠. 여기 가보셨어요, 혹시? 여기 가시면 꼭 가보십시오. 이 역사는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피부로 와닿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광화문, 원래는 이제 이 남문이기 때문에 마로자를 써가지고 오문이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근데 세종대왕이 이 오문이란 말을 광화문으로 바꿨습니다. 보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빛의 세상이죠. 빛의 세상처럼 이렇게 만들겠다.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경복궁, 법궁의 정문의 이름을 광화문이라고 바꿨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광화문은요,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가 90%를 다 뜯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다 팔았어요. 그걸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40%밖에 복원을 못했습니다. 경복궁을 한번 가보시면은 당시에 뭐 자금성보다는 작지만 사실은 자금성이 거의 3분의 2 이상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영주에 부석사가 있고요. 이 부석사도 보면요, 건물 배치를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 줄 아십니까? 빛화, 빛날 화, 꽃화의 뜻도 있어요, 사실은. 빛과 꽃은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빛날 화 모양으로 이 부석사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화엄종이잖아요, 사실은. 화엄종이니까 화한 거 아니냐. 그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가 어떤 겁니까? 빛의 도량을 만든 거죠. 빛의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임청각은 왜 그려놨냐면 지금 여기가 다 잘렸어요. 절반이. 그죠? 절반이 잘렸는데 원래는 요거 이제 관광 해설사랑 제가 한 3시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임청각 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 양반이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원래 임청각이 여기 위에가 날일자에 달월자를 형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롤이 뭡니까? 해와 달이 이 집에 그대로 이렇게 광명이 담겨서 세상을 이렇게 비추는 인재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1월을 형상해서 이렇게 건물 배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집 하나 지을 때도 세상의 그런 하늘의 그런 광명과 땅의 광명이 사실은 이 집에 깃들기를 염원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원도 정주대왕이 이제 수원을 이렇게 계획도시로 만들면서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성이라고 했죠, 빛성. 그러니까 이상하게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요, 다 뭐든지.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마고 할머니로부터 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태백일사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은 나반이시다.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은 아이사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좌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인류의 조상은 호모사피엔스고, 그리고 어떻게 나반과 아만 이 두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 두 분밖에 없었냐?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인간을 도대체 뭘로 받는가라고 했을 때 이 유명한 일화죠. 단군 신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환웅께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환웅에게 이제 기원을 합니다. 아, 저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기도하면 계율을 지키면 너희들이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인간이 뭐냐 이거죠. 이 곰과 호랑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을 믿는 토템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분명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걸 지금은 누구나 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왜 인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 인자를 쓰는 건 원래 귀족이나 왕족입니다. 귀족이나 왕족이고 보통 백성들은 다 뭘로 썼냐면 입구자로 썼습니다. 입구. 우리 왜 식구할 때 구자 있죠. 그걸로 썼어요. 우리가 왜 인민이란 말 있잖아요. 인민. 북한에 쓰는 말 같지만 원래 우리가 썼던 말입니다. 사람과 민이잖아요. 근데 사람 인자를 쓰는 건 다 귀족이나 성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민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고려 시대까지도 우리가 성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고려 초까지도. 이 성을 받으려면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국가에 큰 공을 세웠을 때만 성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서 갑자기 성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곰족과 이 호랑이족은요,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환웅천왕께서 보실 때는. 진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뭘 해라? 수행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뭘까요? 결국은 곰족이, 웅족이 여왕인데요. 사실은 이분이. 웅족 여왕이 사람이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게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태백산이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온 겁니다. 환웅천왕이 오셨던 처음에 그 신실을 여셨던 태백산.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있는 그런 태백산 문화는요, 다 여기서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나반과 아만, 쉽게 얘기하면 나반 존자라고 합니다. 이 우리 문화에서는 이 불교 문화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반 존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만이 바로 마고 할머니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곳이 아이삽인데요. 이걸 이제 이류 선생님은 환단고기를 이제 전수해줬던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아이라는 건 원시, 처음이란 뜻이고 삽이라는 것은 숲이다. 그래서 이 수리벌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하느님으로부터 어디를 가라 해가지고 두 분이 바이카로 이 동남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나시고 혼례를 치를 것을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하늘이. 두 분이 만나시기를.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저 직녀성이 있고요. 견우성이 있습니다. 그죠? 견우 직녀 많이 들어보셨죠? 견우 직녀가 바로 나반과 아만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동화처럼 전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죠. 고구려는. 그래서 은하수가 흐르고 여기 보면 소를 끌고 가는 바로 견우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직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은하수를 사이에도 못 만나다가 언제 만납니까? 실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까마귀가 이제 다리를 놓아줘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다 상징들이 숨어 있어요. 저기 시간이 자꾸 흘러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개예요, 개. 근데 털이 별로 없죠. 여기는요.
인면조예요, 인면조.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하나하나 찾는 게. 여기는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견우가 보면은 딴 데 보고 있잖아요. 직면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도 조금, 예. 그래서 요거를 외국에서는, 미국에서 희한하게 요거를 비슷하게 해서 영어로 만든 게 바로 콘택트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사실은. 죽었는데 외계에서 막 전파가 옵니다. 그래갖고 이 딸이 우주 비행사가 돼갖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백아성에서 왔기 때문에 백아성을 찾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녀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반존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각에 모시고 있습니다. 삼성각. 또는 독성각이라는 곳에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 나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불교 문화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반이라는 분이 우리 조상과 연관이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빠가 된 거고요. 아만, 아마이, 엄마의 엄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사투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사실은 다 북쪽. 그래서 이 마고성을 최근에 이제 한당고 역주자이신 왕경전 종사님이 처음으로 밝히신 거예요. 이 북극해와 가까운 이 마르카강이라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바이카로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꺾어지는데 여기가 바로 마구성이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밝혀 주신 겁니다. 우린 북쪽에서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이 문헌으로 남은 게 바로 부도지예요. 신라의 명재상이었던 박재상 이분이요. 한번 삼국사기를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박재상 편을 읽다가 저는 울었어요. 2번이나. 너무 충신이고 너무 훌륭한 분이거든요. 사실은 세상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부도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뭐냐면 이 부적할 때의 부잖아요. 그래서 천부의 도, 이건 이제 으뜸되는 도읍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의 고향이다, 천부경의 고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고성은 원래 뭘 했냐? 봉수천부라고 돼 있죠. 천부를 지키고 받드는 곳이다. 이 마고성의 원래 천부 문화가, 천부경 문화가 이 마고성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의 고향이라는 뜻이고, 천부경은 뭘 하는 거냐? 인간을 참 인간답게, 그게 바로 이제 신선 문화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원화위인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뭐냐? 그 실제로는 신선입니다. 밝은 인간.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인간이 애석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다 그냥 이렇게 60, 80 평생 살다가 죽는 그런 어둠에 빠지는 그런 인간의 탈릇은 사실은 금수랑 비슷한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원래 마고 할머니께서 이 일시, 무실, 석상극, 무진본 11글자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는 어떤 고대어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1과 3의 진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전하신 거고요. 이게 이제 바탕이 돼서 이 천부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공요사에도 보면은 화농천왕이 뭘 갖고 옵니까? 천부와 인 세 개를 갖고 옵니다. 천부와 인 세 개예요. 그럼 인이 뭐냐? 도장인데요. 지금 우리가 도장이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이 홍산문화 혹시 아세요? 홍산문화? 옥기가 있거든요. 옥기 보면은 손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작은 옥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중국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신부라고 합니다. 호신부. 내 몸에 간직하는 거예요. 내 몸을 지켜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목걸이, 여자들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시작은 뭐겠습니까? 장신구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원래 시작은 호신부예요. 내 몸을 지켜주는 신령한 매개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옛날 고대 사람들은 신라 같은 경우도 박물관 가보시면은 귀걸이, 목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옥기로 만든 것도 엄청나게 많고 사실은. 근데 그게 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한 호부고 호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양을 새기거나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도 문양 새기면 찍으면 뭐가 됩니까? 도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인의 문화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고하고는 매직하고는 우리 왜 매직이란 말 아시죠? 마술. 네, 그게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만 마고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는 마고스, 그리스는 마고스, 라틴어는 마고스. 다 비슷하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불을 숭상합니다. 광명을 숭상해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구스라고 불렀는데 어떤 조화를 자꾸 이렇게 부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마구스라는 말에서 매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해리포터에도 보면은, 영화 해리포터에도 보면은 마구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수예요, 원래. 교수인데 앞에서 이렇게 둔갑술을 써가지고 고양이로 이제 변해 있는 거예요. 요걸 애니멀, 그러니까 동물로 변하는 그런 마술이라고 해서 애니마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변하죠.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원래는 개였는데 짱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애니마고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가 태어날 때 이제 동방박사 3명이 이렇게 찾아와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그래서 이 마귀가 뭐냐면 별을 통해서 어떤 운명을,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별이 딱 뜬 걸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태어나는구나 해가지고 그 별을 찾아서 와보니까 예수가 이제 태어난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에게 뭘 주죠? 세계를.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마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아부인 아시죠? 유아부인. 주몽의 어머니, 맞아요. 네, 어머니. 주몽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모르시죠? 주몽의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주몽의 외할아버지. 그분이 누구냐면 하백입니다. 하백. 주몽의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블리지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버지죠. 주몽의 아버지 블리지가 이제 총각일 때 그 유아부인을 처음 본 거예요. 강가에서 목욕하는 걸.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이제 저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백이 네가 누군 줄 알고 주느냐. 너도 인간이자 한번 보겠다 해가지고 도술 대결을 펼칩니다. 그래갖고 하백이 먼저 잉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블리지가 물개로 화해해서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백이 다시 사슴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블리지가 승냥이로 변해서 쫓아가요. 하백이 꿩으로 변하니까 블리지가 매로 쫓아갑니다. 그래갖고 하백이 그제서야 진실로 천재,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성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시키면 매직 대결을 펼친 거예요. 매직을 쓸 줄 알면 어떻게 된 겁니까? 천재의 아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마고 할머니의 황통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직, 조화를 부릴 수 없으면은 천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매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신교문화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신선문화들, 신선들은 다 조화수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신선들이 쓰는 조화선술이 바로 이 마고, 매직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마고를 어떻게 보냐면 보시면은 우리가 마고 할머니라고 자꾸 하니까 할머니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할머니에서 할은 뭐냐면 한, 큰 어머니란 뜻이에요. 대성모. 그리고 이 실제 마고 할머니는 이렇게 18세 정도의 젊은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왜 신선하면은 다 이렇게 간달프처럼 머리가 희고 수염 나고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신선은 어떻습니까? 젊은 모습이에요. 영원히 그런 청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처음으로 이제 마고에게 제사를 올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냐면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고조선 시대 때는 번안이 있던 곳이에요. 번조선. 우리 이 단군조선의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마고 할머니를, 마고 신을 접하게 돼갖고 뭘 했습니까? 마고 성이라고 하고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고 문화가 중국에도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려 때도요, 마고진화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마고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뿌리는 마고다. 그래갖고 제주도에도 이게 있어요. 선마고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 한라산에 놀았다 한다. 선마고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고는 마고인데 서 있다? 퀴즈를 너무 많이 내나요? 설 익다라는 뜻 아시죠? 설 익다. 처럼 이렇게 젊은 마고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마고, 뭐 성, 탑, 뭐 이름이 다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안동에도 있더라고요. 운안동에 마고동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천이 뭐냐면요, 요게 마을 동자예요, 마을동. 그리고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동천은 원래 신선들이 사는 마을에 동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천이 남아있다 그 지역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신선술, 돌을 닦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큰 굴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이제 거기를 동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안동에는 하나, 둘, 셋, 네 개나 남아 있어요. 그 안동에 우리 조상들이 그 신선 그런 조화수를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건 지리산에 있는 그런 마고탑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은 부도지라고 하는 문헌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왜 성을 쌓느냐? 뭐 전국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굉장히 조화로운 마고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아까 보여드린 거기서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오미난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이 벌어져서 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맥이 어디로 가냐? 마고성의 맥이. 이게 이제 수수께끼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그 마고성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거기서 맥이 딱 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이 뿔뿔이 흩어졌던 분들이 다시 마고성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부도지에 따르면 이 천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천부를 통해서, 천부경을 통해 사실은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천부경이 뭐 사실은 한국으로 이제 전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선문화의 원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죽음과 삶을 넘어서 영원히 대우주 삼신의 빛과 한 몸이 되게 하는 생명의 조화술이 바로 이 매직이다. 진짜 매직이다. 신선 문화에서. 그래서 이 환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도지에는 지금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요 내용이 아들, 그러니까 마고 할머니의 아들이 그 유인 씨가 천부삼일을 이어받고 뭐 이렇게 해서 환인 씨가 이어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안경윤 역주장님이 처음으로 이걸 밝혀주신 겁니다. 마고 할머니, 마고 삼신 할머니가 장녀와 차녀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황공시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부도지 때문에, 부도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요 아드님을 통해서 이 며느리죠,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직계 혈통이 환곡 배달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마고성이 뿔뿔이 흩어질 때 이쪽으로 해서 환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 안팎엔 환인이 처음으로 이제 환국을 세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기 보시면은 마고성의 마지막 15세 황이셨던 어머니로부터 이 안팎엔 환인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뭐 비밀 같은 건데, 이 자신의 그런 이 머릿속에 있는 그 꽃을 빼서 그걸 전해주는, 그게 바로 황통과 도통을 다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안팎엔 환인에게 빛꽃 한 송이를 전수를 하면서부터 이 신선문화, 도통문화, 그리고 국통이죠, 사실은 이 종통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9,000년 전이에요. 9,200년 전. 그래서 이 12황국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성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바이카로 위쪽에. 여기에 있다가 바이카로 밑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비국, 이게 조금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쪽 선비국
한국을 비롯해서 2개 나라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3개 나라가 환국이 시작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12개 나라로 이렇게 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비국이 종주였어요. 종주. 우리 조선의 정신이 뭡니까? 여기도 있죠. 선비문화라고 하잖아요. 선비문화의 선비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또 다르게 쓰면 뭐가 됩니까? 400력이라고 쓰거든요. 그 400력에서 뭐가 온 겁니까? 시베리아가 온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이 시베리아, 선비, 사비리아 해가지고 이 선비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선 당시에도 이 선비가 400력에서 온 거다, 여기서 온 거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는 것 같았어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식적인 문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왜? 유교 문화니까. 그래서 이 일본에 갔더니 이런 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히코산인데요. 히코가 뭐냐면 일자잖아요. 해 날일자에 아들자자인데 이것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어가 우리 말에서 온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있습니까? 해. 네. 해가 희가 된 거예요. 희. 그리고 코는 뭐겠습니까? 오마. 네. 작다 뜻이에요. 그래서 코는 요거예요. 아들 자자. 그래서 왜 옛날에 순자, 옥자, 우리 어머니도 호자 자자인데 그 자자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코예요. 그게 다 코. 무슨 코. 그래갖고 히코는 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코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코산을 가보면 이렇게 하공, 중공, 상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모시는 신이 다 다릅니다. 상공에는 환인을 모셨고요. 중국에는 환웅, 하구에는 당군을 모셨습니다. 우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환인, 환웅, 당군이다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웅상이 있죠. 단가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을. 당군의 집, 당군의 가족. 근데 우리는 다 까먹었죠. 그래서 이걸 연구한 일본인 학자잖아요. 이건 분명히 당군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고 환인, 환웅, 당군의 삼신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죠. 제가 안동에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안동을 저도 연구를 나름 했어요, 예전에. 보니까는 여기가 하회마을이잖아요. 이쪽이 뭡니까? 화산입니다. 화산. 꽃화자 쓰는. 그죠? 저는 빛화자로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빛화자로도 쓴다. 그리고 이 화산에 가면은 아이고 어디 갔어? 네. 상당, 중당, 하당이 있습니다. 맨 산꼭대기에 상당이 있고 중턱에 중당이 있고 이 마을에 하당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하당이잖아요. 그래서 상당은 선앙당이고 중당은 국신당이고 하당은 삼신당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이 문화에서 온 거예요. 산꼭대기, 상공, 중턱, 중궁, 밑에 하궁이 된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름을 다 바꿔놨죠. 선앙당, 국신당, 삼신당으로. 선앙은 뭡니까, 사실은? 원래는 환인 자리인데, 그죠? 환웅으로 바꾼 거고요. 국신은 뭘 뜻하겠습니까? 당군이죠. 그러니까 환인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냥 삼신당으로 퉁쳐버린 거죠. 삼신당이 요거잖아요. 요게 나무 여기가 삼신당이에요. 마을의 중심이거든요. 가장 우뚝한. 근데 여기 이 나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길래 삼신당이라고 한 겁니까? 예? 아니요. 조금 더. 이건 왜 세웠을까요, 이거? 이게 보면은, 잘 보시면은, 여자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형국입니다. 나무가 생긴 게.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삼신당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남자를 상징하는 그걸 세워놔야 조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원을 막 빌잖아요. 저도 많이 빌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여의 시조를 해모수라고 하는데 이 해모수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예요. 해에
머슴의 그러니까 아들이란 뜻입니다. 부여의 시조하면은 누굽니까? 해모수예요. 근데 그 해모수의 뜻이 뭐냐? 해머슴의 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되게 쉽죠? 주몽은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해의 아들이다, 일자다라고 했습니다. 일자가 뭐라고요? 히코라고요.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국 시대 하면 이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7대 7분의 한인이 이 3301년 동안을 다스렸으니까 한 분당 평균 보면 471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471년을 살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환반에 뭐네 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고대 사회를 몰라서 그래요. 자, 이 고대에는요, 이 장수하는 그런 황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요, 뭐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후대 인물이에요. 그 신의 시대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몇 살 삽니까? 175살을 살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 때 나왔어요. 100살 때 처음. 자, 그래서 황제 내경에 보면은 옛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도 젊었는데 정정했는데 지금 얘들은 왜 50만 먹어도 이렇게 꾸부렁 이렇게 돼가지고 아프냐? 이걸 막 따져요. 사실은 황제가. 옛날 사람들은 그 기백천사가 그렇게 답하죠. 옛날 사람들은 도에 맞게 살았다. 근데 요즘은 뭐 뻑하면 술 처먹고 놀러 다니고 막 하니까 이렇게 다 50만 넘어도 다 늙은이가 돼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설문해전대 여기 보면은 인자수, 어진 사람이 다스릴 숫자입니다. 이거는 어진 사람이 다스리는 군자의 나라, 불사의 나라가 있다. 이게 동의를 얘기한 거예요. 설문해전에서. 어진이가 다스리기 때문에 어진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은 도덕에 맞게 살기 때문에 군자이면서 불사, 죽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다. 그게 바로 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노아 전까지잖아요. 평균 수명이 577세고요. 노아 이후부터 갑자기 급격히 떨어져서 206세가 됩니다. 평균 수명이.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냥 뭐 기독교의 그런 뭐 성경같이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의 역사서입니다. 고대의 역사서. 그게 이제 신화처럼 이야기처럼 이제 전해질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 가보면 조지아 공화국이나 옆에 있는 아부아지아 공화국 가보면 뭐 120세, 130세, 17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서양에서 최초의 그런 서사시가 뭐냐면 길가메시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요. 이 길가메시가 자기 엄마는 여신이에요. 그리고 불로장생이에요. 불로장생.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반인 반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신선은요, 원래는 죽지 않는 거죠. 늙지 않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는 법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찾아요, 마침내. 사실은. 찾는데 누가 훔쳐가죠.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뭐 좀 약간 이상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베이스 한국본기에도 보면은 환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산에 머물려 득도하여 장생하시고 몸을 잘 다스려 병이 없으셨다. 우리가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근데 이 병이라는 게 노화도 병이라고 합니다. 흰머리 나고 이 빠지고 주름살 생기고 하는 게 다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혁명적인 발견이거든요. 노화는 생리현상이고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노화도 병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지금 밝히고 그래서 병이라는 거 뭡니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MIT를 갔다가 우연히 MIT를 갔다가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었어요. 교수가. 근데 그 양반이 연구 주제가 뭐냐면 바닷가재 아시죠? 바닷가재는요. 수명이 몇 살일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300살. 또요. 10살? 개가 보통 몇 년 살죠? 한 10 몇 년 살잖아요. 그죠? 인간이 보통 한 지금 70세 정도. 그죠? 바닷가재는요. 바닷가재는 이론상 무한대 삽니다. 죽지 않아요. 근데 바닷가재 어떻게 죽냐? 우리가 잡아먹잖아요. 자꾸. 잡아먹거나 탈피를 할 때 뭔가 공격을 하거나 누가 이렇게 천적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고 죽지 그 외에는 영원히 산대요. 바다거북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네들 문제가 없으면 살아요. 굉장히 오래. 몇백 년 최소. 그러니까 원래 바닷가재도 그런데 바닷가재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60세, 50세 살았을까요? 안 그래요.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게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병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영향으로. 자연의 순리대로 도리대로 살면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온 몸이 사실은 밝아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최근 요걸 지금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50대 여성을 그 피부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20대로 돌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 10년, 20년 있으면 이제 상용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우리 다 이제 젊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못 받습니다. 혜택을.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약 문화를 조금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신도 아시잖아요. 청룡, 백호, 주작, 현모. 요 사신도가 도대체 뭐냐?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신은 동서남북과 추노추동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자연신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신사 앞에 요게 있죠. 고마이누. 고마이누가 원래 박견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견. 박견은 뭐겠습니까? 지금쯤은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 박견의 뜻이 뭘까요? 견은 개견이고요. 박은 뭐겠습니까? 밝다, 밝은 개. 그러니까 그냥 개는 개예요. 근데 얘는 뿔이 있죠, 뿔. 보통 개가 아닌 거예요. 식임 개신입니다, 개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밝은. 네. 밝은 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마모토 형립 박물관 갔더니 이게 이제 복원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말이 있어요, 말. 그리고 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도레인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으로 건너가면 도레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 민족이 이제 계속해서 건너가죠. 건너갈 때 그 모습을 그린 건데 배를 타고 있고 말을 싣고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그림입니다. 제가 그냥 우연히 발견해서 찍어둔 건데 보면 배가 있고요. 네. 위에 뭔가 이렇게 뱀처럼 덮어놨고요. 이제 일본 애들이 이걸 해석을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랬고 도젓는 사람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달도 있고 뭐 태양도 있고 이게 뭐냐 고사리 모양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자기네끼리 학자들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 풀어준 겁니다. 두꺼비, 까마귀. 이게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 속에 까마귀가 있고 달 속에 두꺼비가 있다. 고구려 벽화에 나온 거죠. 고구려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두꺼비 이렇게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두꺼비 화나면 그것도 맞는데 두꺼비 화나면 조금 더 동화적으로 비 온다고 하잖아요. 비. 들어보셨죠? 네. 비 온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건 원래 이게 일월이잖아요. 일월. 그럼 여기가 화가 되고요. 불이 되고 여기는 물이 됩니다. 두꺼비가 마치 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 고구려 벽화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본땄기 때문에 요거는 고구려 사람들이 건너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려 놓은 거죠. 자기들이 건너온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그 앞과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꺼비와 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깨비라고도 하는데, 이 망량이 뭐냐? 이 경복궁에도 보면은 동서남북의 그 문마다 주작, 현무, 청룡, 백호를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이 망량이 도대체 뭐냐? 동서남북과 추나추동의 그 질서를 다스리는 신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백제 금동 신말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이 못 신어요. 밑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죽은 사람에게, 망자에게 신겨주는 겁니다, 사실은. 신고 가라고. 근데 그 신발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잘 보시면. 우리가 도깨비라고 하는 망량이 그려져 있고요. 그 중심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망량이라는 말, 도깨비라는 말은 원래 빛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존재다. 이게 뭐, 아까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빛으로 충만하여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원래 망량에서 왔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문영왕릉, 여기가 왕과 왕비의 그 관입니다, 관. 백제 무령왕의 그 릉인데, 왕과 왕비의 관 앞에 요게 있어요, 요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한쪽 발이 이렇게 부러져 있었어요. 왜 부러뜨렸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네. 이게 뭐 실수로 부러졌으면 아마 죽었겠죠. 일부러 부러뜨린 겁니다. 도망가지 말라고요. 도망가지 말고 여기를 지켜라. 지키는데 이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인도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죠, 뿔. 그리고 이 앞에는 빨간색이 지금 지워졌는데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여기를. 나쁜 걸 쫓아내는 벽사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양들이 있죠, 이렇게. 이게 뭘까요? 날개입니다, 날개. 쉽게 얘기해서 날개. 그래서 이 용봉 대학로도 보면은 위에는 봉황이 있고 밑에는 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있는 세계가 바로 신선의 세계예요. 백제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아, 용과 봉황이 위아래에 있고, 여기는 이제 불이잖아요, 불. 그리고 여기는 물이잖아요, 용이니까. 그래서 이 수승하강을 뜻해요. 그러니까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중간에 보면은 여기가 뭐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꽃처럼 돼 있죠, 꽃. 그리고 여기에는 뭐 악사부터 해가지고 온갖 동물 해가지고 그런 이상 세계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과 봉황처럼 이게 합쳐진 게 있습니다. 이게 언청 계용신이라는 건데 마고 할머니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시작은. 또 이런 수화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벽화에 보면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인데요. 이 강서 중묘의 벽화에 이제 천정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걸 그냥 단순히 무덤이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 고대인들은 어떤 세계를 어떤 우주관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덤의 벽화예요. 그래서 벽화에 보시면은 위아래에는 해와 달이 있죠. 해와 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광명을 상징한다. 빛을 상징한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봉황이 있죠. 봉황도 원래 봉과 황, 암수가 한 마리가 이렇게 서로 두 마리가 합쳐져야 봉황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불을 상징하고 빛을 상징해요. 근데 이 사신의 중간에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네, 꽃이 있죠, 꽃. 꽃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어 있죠. 이게 뭘 상징할까요? 전체적인 우주를 지금 표상을 한 거거든요, 우주를. 우주. 사람이 죽으면, 이 왕이 죽으면, 고구려의 왕이 죽으면 그 왕이 가는 곳을 지금 형상화한 거예요. 빛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빛의 세계 중심에 뭐가 있더라? 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구려의 왕들은 다 밝은 인간, 신선이라는 뜻입니다. 주몽도 낮이면 정사를 돌보고 밤이면 천상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광개토대왕 비에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그 용의 머리를 발로 튕기고 올라갔다고 하죠. 승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왜?
신선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벽에 이제 양쪽 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꽃이 있고, 그죠? 꽃 속에 이제 신선이 부채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조화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 심청해 보시면은 뭘 타고 올라옵니까? 네, 연꽃을 타고 올라오죠. 그게 뭘 뜻합니까? 재생. 새로 태어나는 걸 뜻해요. 이 꽃이 뭐냐 도대체. 자, 이 고대 문화는요, 이 홍산 문화에서 이 홍산 문화가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발견이 돼서 그래요, 사실은. 이 수행하는 여신상이 발견됐고 주문이 있는 남신상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왜 주문이 있다고 하냐면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은 처음에 노래하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밝히는 거죠. 주문을 읽고 수행하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삼국유사에도 나오죠. 환단고에도 물론 자세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 웅녀가 이 웅족의 그 여왕이죠. 이분이 100일 동안을, 원래 100일 동안을 하는 건데 21일 만에 통을 하셨어요. 사실은 밝은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 문헌에만 나와 있던 거를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1980년대 처음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여신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지붕은 안 덮고요. 있고요. 밑에 있는 흙, 요거 발굴하다가 망한 거. 지금 발굴하다가 중국 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덮어버렸어요, 다시. 왜 그러냐면 이거 괜히 지금 기술로는 이거 복원을 다 못하니까 일단 덮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그때 다시 복원하자, 다시 발굴하자 해가지고 여기를 덮어놓은 다음에 여기 박물관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구릉, 언덕 같은 곳에 위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더 넓어요. 여기 이게 성이 돌로 쌓은 성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돌로 이렇게 쫙 담을 쳐졌거든요. 그래갖고 요 앞에 지금 여기 앞에는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요 앞에 더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성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갖고 여기 앞에서 모여서 아마 어떤 천재나 어떤 제사 의식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귀대 교수님이. 그래서 이 묘라는 게 뭐냐면 선조의 모습을 모셔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홍산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서 이 묘에다가 모셔놨는데 그 모습이 뭡니까? 여인의 모습이고 뭐 이게 이 눈에다가 옥을 박았습니다. 옥 이때 당시에 옥이 지금도 비싸지만 이때 당시에 옥이 얼마나 비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아마 지금의 다이아몬드 요만한 다이아몬드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겁니다. 아마 최소. 그걸 다 캐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공해야 되고, 그죠? 이거, 이 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이 어떤 모습이다? 수행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홍산문화도 자기네 거라고 해가지고 중화 제1 그 여신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인데, 네. 그 모습이 바로 이 양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이죠, 사실은. 중국 조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남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기에 보면은 주원유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문을 읽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문을 읽어야만 실제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쿠다 마타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삼성에 비스포크라고 하는 가전 그 컨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스포크,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을 해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게 바로 주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힘내, 파이팅, 잘하자 이것도 사실은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신성한 언어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주문인데 그 주문을 읽음으로써 뜻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후지산이 산신이면 최고죠. 우리는 백두산을 최고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상징은 무조건 후지산입니다. 근데 이 산신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 해와 달이 있고 백산이죠. 완전히 우리잖아요. 그리고 뭘 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나무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꽃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신 이름을 고노하나, 이 꽃을 타쿠야 힘이 아니 고노하나니까 자, 이걸로 할게요. 이 꽃을 들고 미소 짓는 공주님이란 뜻입니다.
꽃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누구냐면 묘경공주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큐슈에 가면은 그 중간쯤 그 정도의 묘겐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최초의 그런 가야 사람들, 가야 공주예요, 이분이 사실은. 가야 공주가 가셔가지고 가야의 그런 신교 문화와 그런 어떤 제도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그 땅에 뿌리내린 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뭐 아마테르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거북이죠, 거북이. 거북이인데 머리는 용이에요. 그래서 거북이를 타고 온 거죠. 거북이가 뭐가 생각납니까? 거북이 하면. 김수로가 내려온 땅 그 산이 이름이 뭐예요? 봉우리. 구지봉. 예. 구가 거북구잖아요. 거북이가 가르치는 대로 온 거예요. 그죠? 김수로의 따님은 거북이가 가르치는 대로 왔더니 거기가 큐슈예요. 일본. 그래서 이분이 뭘 들고 있습니까? 꽃을 갖고 온 거예요. 꽃. 이 꽃이 뭐냐 이거죠, 꽃이. 이거는 이제 카쿠산이라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백산, 일본 백산 신앙의 그 종주인 그 신사에 모신 분인데 여신입니다, 이분도. 근데 쿠쿠리라고 불러요, 쿠쿠리. 쿠쿠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쿠쿠리. 고구리가 바로 쿠쿠리입니다. 고구려 공주님. 이런 뜻이에요. 이분도 꽃을 들고 있죠. 우리는 가야의 그 김수로 어머니입니다. 정견모주. 가야산. 되게 멋있죠?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여기는 이렇게 다 이렇게 꽃을 그리든 뭘 그리든 이게 그렸는데 상징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못 찾아요. 이런 걸 배우니 어떻게 찾냐고요, 이런 걸. 박격꽃의 어머니예요. 저희 시조모입니다. 전 박씨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요게 이렇게 불교식으로 그린 거예요, 사실은. 아무 상징도 없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다. 우리 정체성을 모르게끔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꽃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보시면은 이공 봄풀이라고 제주도에 가면 이제 봄풀이 무당들이 쉽게 얘기하면 무속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은 뭐냐면 두 명의 어떤 높으신 어른들이에요. 근데 보는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근본.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게 바로 이 이공 봄풀이인데 고구려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만화에 나오는 건데요. 이 양반이 이제 그 뭡니까 한락궁 해가지고 그 서천에 서쪽 하늘에 꽃밭을 이제 관리하는 그 명을 맡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죽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살리려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꽃을 가지고 돌아가 죽은 어머니 살리고 뭐 재인장자를 벌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엄마를 살리는 꽃을 준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어디 무슨 얘기냐면 주몽과 유리 왕자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몽이 동부여로부터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어딜 갑니까? 졸본을 가죠. 졸본 부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부에 남아있던 그 주몽의 아들인 유리 왕자가 매일 놀림을 당해요. 친구들한테. 아버지도 없는 놈. 그러니까 막 유리 왕자가 울면서 그 자기 예시 부인 어머니한테 저는 왜 아버지가 없습니까? 막 한탄을 하니까 예시 부인이 내가 이제 너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주죠. 네 아버지가 원래는 누구였다? 주몽이었다. 근데 지금 졸본 땅에 가서 왕이 됐다. 그 아버지를 찾아가라 하면서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증표가 뭡니까? 부러진 칼이죠. 네. 그래서 반조각을 찾아요. 7봉우리 7산을 넘어서 거기 있다 해갖고 수수께끼를 내니까 찾다 보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대들보 밑에. 그걸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맞춰보죠.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 그래갖고 졸본부여를 계승해서 고구려 2대 왕자가 왕이 되죠. 유리 왕자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전해지는 건데 거기에 숨어져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바로 이 꽃 얘기입니다. 꽃 얘기. 꽃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왕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화에는 피사리, 살사리, 뭐 혼사리 이런 꽃이 있는데 숨사리 꽃이 있는데 이런 꽃을 통해서 피사리는 내 피를 다시 재생시키고 숨사리는 내 폐,
숨을 재생시키고 이런 그런 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빛을 상징하는 거지, 빛을. 그래서 이 유화 부인도 원래 버드나무 꽃, 유화라는 말이 버드나무 꽃이라는 뜻이에요. 동생이 환합니다. 원추리 꽃. 그 동생은 위합니다. 갈대꽃. 왜 꽃 이름이냐 이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런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리가 보면은 뭘 들고 있죠, 지금. 거울이죠, 거울. 네. 여기도 보면 니니기, 일본 왕실의 쉽게 조상이라고 하는 니니기도 보면은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일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 코난 사쿠야 히메 휴지산신도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 뭐냐? 청동 거울을 뜻해요. 그럼 청동 거울이 뭘 뜻하냐? 우리는 앞에만 봤잖아요. 뒤에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거울이에요. 얘를 반짝반짝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는 거죠. 내 얼굴을 비춰보고. 그래서 이거를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빛이 쫙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모습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빛의 근원이다. 세종대왕이 광화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통하는 겁니다. 내가 빛의 근원이다. 나는 빛과 하나다.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해모수를 천왕랑이라고도 했는데요. 그 유화 부인도 보면은 하백여랑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백여랑. 이 랑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자식이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자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삼신이라는 거 뭡니까? 무한히 밝고 밝은 그 자체, 빛 그 자체인 분을 그런 신을 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인간도 그 삼신의 자식, 그 삼신을 그대로 닮은 본받은 그런 자식, 인간 정말 밝은 인간을 뭐라고 했냐? 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삼랑이라고 했습니다. 삼랑. 그러니까 밝은 신, 환한 신이 있고 인간으로서는 삼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랑은 빛이 된 인간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역이 돼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화랑이라는 말 속에는 꽃화자가 있잖아요. 꽃화. 그래서 이게 신선문화에서 온 것이다라는 게 삼국유사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은 이 화랑이라는 말의 뜻을 원래는 머리에다가 천지화, 하늘을 가리키는 꽃을 꽂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 황급배달 조선시대 때는 이 내 몸을 계속 끊임없이 빛으로 채워서 밝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채웠다. 그 상징이 꽃을 머리에 꽂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맥이 다 끊어진 다음에는 이 머리에 꽃을 꽂는 풍습만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황통이 제15대 황으로부터 초대 환인이신 안팎의 환인에게 전해주실 때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님의 이 머릿속에 있는 꽃을 빼서 아드님에게 이렇게 전수해 줌으로써 황통이 전해져서 안팎엔 환인의 시계김 신선문화, 도통문화 그걸 상징하는 계승한 사람이 돼가지고 황국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몽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이 꽃을 전함으로써 빛꽃을 전함으로써 그 역사가 계승이 되고 선맥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선맥이 끊어지면서 그냥 머리에 꽃을 꽂는 것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화랑 문화인데 김유신도 보면은 김유신도 화랑 유명한 화랑이잖아요. 그 양반이 뭡니까 그 경주의 단석산 거기에서 이 바위를 칼로 베가지고 잘랐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신선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조화를 부렸다는 거예요.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돌을 깨치고 그런 문화가 바로 화랑 문화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이런 의식을 했어요. 나라에서. 고려의 그런 황제 그리고 태자 다 이렇게 꽃을 받는 의식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때도 왜 과거 급제하고 장원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머리에 꽃을 꽂아주는 워사를 쓰고 고향으로 이제 오잖아요.
꽃을 꽂는다는 건 너가 진정한 인간이 됐다, 빛의 인간이 됐다를 원래 상징하는 건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냥 머리에 꽃을 꽂는 그런 문화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화탄 장군이 이 귀주 대첩에서 대승을 하고 오니까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머리에 보세요. 8가지로 된 꽃을, 황금꽃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꽂아준 겁니다. 이게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령왕령의 비밀을 보면은 이 백제도 똑같이 꽃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왕은 금꽃을 꽂고 관료는 은꽃으로 장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금꽃입니다. 왕이 꽂았던 거고요. 어떻게 꽂았냐? 이렇게 꽂았습니다. 머리 위에 양쪽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관료들이 꽂은 거예요. 근데 은으로 만들었어요. 왕은 금, 신료들은 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꽃이 안 폈죠. 꽃이 핀다는 건 뭡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신료들은 왜 봉우리만 있냐?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는 거죠. 요건 이제 그 위덕왕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일찍 죽어요. 그래갖고 그 꽃장식을 묻어줬습니다.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왕위를 계승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이걸 운모라고 하는 돌로 만든 겁니다. 이게 돌이에요, 다. 돌이 되게 얇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켜켜이 돼 있어갖고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금박이 있어요, 금박이. 요걸 실제로 저도 봤는데 이게 하면 이게 날아갈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요거를 가공을 한 거. 신라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복원한 겁니다. 머리 위에 꽃으로. 멋있죠? 이 꽃이 백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 가면 선녀가 이렇게 꽃을 꽂고 있고요. 이 고야산에 가면은 이 열애라고 부처님이 머리에 꽃을 꽂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금꽃 장식 668점이 나왔어요. 무령왕님.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꽃밭을 만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동탁은잔이라고 해서 이제 동으로 만든 탁과 잔은 은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늬를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새겼거든요. 그다음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요게 인면조 같이 생겼죠, 그죠? 인면조. 근데 인면조가 뜻이 뭐냐? 고구려에 나와요. 천추지상, 만세지상. 그러니까 천추 만세를 사는 그걸 상징해요. 불사를 상징하고 인면조가. 아까 그 길가메시처럼 반신반인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산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 인면조가 뭘 들고 있습니까? 꽃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려면 신선 문화의 상징이 바로 꽃인데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천 제자들 다 모아놓고 그냥 조용히 꽃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들어 올리니까 다들 뭐야? 멈춰 있는데 가섭만이 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염화 미소죠. 그 의미를 안 거예요. 부처님은 이 꽃을 보라. 이 꽃을 뜻을 아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를 마하가섭에게 전해줍니다. 도통을 전해준 거예요. 이 스토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랑. 자, 그러면 석가모니만 꽃을 전해줬냐? 그게 아닙니다. 원래 미륵 부처님도 이렇게 꽃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일자금년상이라고 해갖고요. 고려시대 때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오크라 콜렉션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요. 이것만 어떻게 찾으신 겁니다. 그래갖고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캡처한 건데 보시면은 이 부처님이요. 일자금년이라고 해서 모든 부처의 근원이 되는 부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분이 머리 위에 보면은 꽃이 있고요. 이렇게. 꽃에서 뭔가 떨어집니다. 이 빛이거든요. 빛.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도대체 금꽃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황금꽃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누굽니까? 제가 이름을 태을 금화종지라고 해서 이제 그 신선 여동빈이 이제
그 대화를 나눈 걸 이제 쓴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독일어판에 보면 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황금꽃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선이 되는 방법이 뭐냐. 황금꽃의 비밀을 알아야만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황금꽃, 금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꽃은 뭐냐? 바로 빛이다. 근데 색깔을 금꽃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꽃 안에 빛이라는 한 글자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꽃과 빛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빛을 상징하는 게 꽃이고 꽃이 상징하는 게 바로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 도통, 신선이 되려면 이 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존재 본성, 우주와 인간이 빛이다. 이 삼신의 무궁한 빛의 바람 속에 머물다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지금 사진을 안 붙였는데 옛날 그 옥성기라고 해서 옥으로 만든 것 중에 바람개비 형상으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3개가. 그리고 또 이 문양 중에 우리 왜 그 불교 가면 이렇게 있죠? 불교. 예, 요거 있죠? 예,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홍산문화에. 그 도형 중에. 그 얘도 바람개비처럼 생겼고요. 얘도 바람개비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뭘 뜻할까요, 그게?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 이 제목 있잖아요, 우리. 빛의 바람을 뜻합니다. 빛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태고의 황금 시절에 여신 시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여신 시대에 빛꽃 문화가 처음 꽃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간을 낳아준 대강매의 조합의 꽃을 보는 것은 황금 시절의 구도자들에게는 삶의 최상의 로망이었다. 그 꽃을 한번 내가 보고 싶고 찾고 싶고 받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 꽃을 아무에게나 전해주는 건 아니죠. 오직 이 환에게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환곡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는 환이다. 너도 환이고 우린 환이다라고 하는 빛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황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빛의 인간이 되어서 빛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그 빛을 내 몸에 채워서 빛의 인간이 되는 게 바로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화이트 매직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빛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뭐 안경전 역주자님이 하신 게 지금 2,200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한번 또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보시고 이렇게 이 빛꽃을 받는 그런 걸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제가 추천을 하는데 더 늦기 전에 한번 꼭 이 수행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정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누가 지은 게 아니고 사실은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정화라는 게 뭐냐? 신선으로 정할 정이거든요. 신선이 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꽃입니다. 실제 빛꽃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꽃으로 선정화라는 게 이제 만들어 나온 거고요. 그 선정화를 머리에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받는 순간 온몸에 이게 퍼집니다. 퍼지면서 이제 폭발을 하거든요. 반짝반짝. 그럼 내 몸에 이제 세포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갱생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정입니다, 이게. 이게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캡처를 해서 쓴 건데요. 이대호가 지금 최영목한테 후배잖아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너도 꽃을 못 피웠잖아. 그러니까 우린 아직 진짜 인간의 꽃을 피우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뭐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의 시작이 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흰산이 아니면 수도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열띤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진 촬영을 진행한 후에 그 자리를 정리를 하고 차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서 이 그 단체